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저를 표현해보자면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구분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아둔함을 지닌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큰 코를 다치고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과거를 한탄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달라졌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방향이겠죠. 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한두 분 정도로 계실 거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좋은 감정을 쌓은 끝에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였어요. 시댁에 저랑 결혼하겠다고 밝힌 남편이 다음날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서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걸 솔직히 사람 마음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없이 중얼거리게 되더군요. 근데 어머님도 혼자이시면서 우리 집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잖아. 사별이랑 이혼이랑 어떻게 같아?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남편이 득달같이 따졌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눈알도 크게 부라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몸을 움츠리면서 놀랐고요. 남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더하기가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튿날 저한테 삐졌냐고 하면서 화풀라고 그러더군요. 대뜸 삐졌느냐니 화를 풀라느니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를 좀 낮잡아보는 행위였다는 걸 당시에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구시대적인 트집을 잡으시며 시어머니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맥이 좀 풀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대로 자기를 포기할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내가 뭘 어떡해. 내가 오빠를 포기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뭐가 바뀌는 거라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포기하는 건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끈기를 발휘해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 결혼을 제발 허락해달라고 빌어볼 각오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 가서 빌라고? 가뜩이나 이혼 가정에 편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 나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인식이나 심어드리는 건 아닌가 몰라. 막막함에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자 남편은 아,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답답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기만 했고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들뜬 얼굴로 달려왔어요. 됐어, 내가 해냈어. 응?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설득에 성공을 했어. 이혼 가정이어도 그냥 괜찮대. 그랬구나. 정말 잘됐다. 다행이네. 반응이 왜 그래?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기뻐서 방방 뛰거나 감동의 눈물 정도는 흘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대한 건 그런 거였는데 좀 아쉽다. 기쁘고 감동한 건 맞아.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냥 얼떨떨해서 그래. 아, 그런 거야? 하긴 안 믿기겠지. 실감이 쉽게 안 날 거야. 우리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돌려놓을 줄은 너도 몰랐을 테니까. 남편이 우쭐거리면서 한참 어깨를 으쓱거렸고 저는 멀뚱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분명히 좋아해야 할 일은 맞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떨떠름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떠올랐던 점이었는데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바람을 그렇게 피우시느라 시어머니를 엄청 고생시키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하거나 혹은 분위기에 한껏 취할 때면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대개는 돌아가신 자기 부친의 일화를 풀고는 했었어요. 남편의 표현에 의하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시부모님 두 분이 이혼은 안 하신 채로 어쨌든 법적 부부로 계속 사신 것이었고요. 도중에 별거도 한참 하셨다고 해요. 합의 별거라기보다는 시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신 뒤 바람이 난 여자하고 사셨던 것뿐이죠. 시아버지께서 하도 막 사셔서 그런지 일찍 병을 얻으셨고 남편이 22살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이었죠. 그러니 이혼에 비해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다는 사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기가 완벽히 돌려놨다고 하면서 우쭐거리며 한참 크게 웃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떠올려낸 점을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죠.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얼굴 보고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자리였지만 시작 전부터 분위기라는 게 뭔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짜의 이틀 전 저는 남편과 저녁에 데이트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그날 저녁 메뉴 뭐 차리실 거냐고 여쭈어 보았던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그날 뭘 먹게 될지 기대가 크다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었고 궁금한 적도 없었는데 남편이 혼자 눈을 빛내면서 독단적으로 그리 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요리 솜씨 좀 뽐내실 거예요? 옆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말리지도 못한 채 초조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뿌듯한 얼굴이 되어서 휴대폰의 소리 크기를 키웠죠. 시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거라 예상을 했었나 봐요. 아휴, 밥 차리기 귀찮다. 밥을 뭐하러 차리니. 그냥 집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밥을 차리겠다는 게 아니라 식당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휴대폰을 자기 귀에 바짝 대고서 한참을 떠들었어요. 엄마가 밥 차리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날 맛있는 갈비찜이나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갈비찜 못 먹는 건가? 내가 기대한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이 울컥한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이 상황이 저렇게 과민 반응할 일인가 싶어서 상당히 혼자 멋쩍어지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자기 귀에 꽉 대고 있었던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정확히 더 들을 수 없었는데요. 잠시 후 통화를 종료한 남편의 표정은 방금 전에 열이 올랐던 것과는 다르게 평온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보고 실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직접 수고로이 호화 밥상을 차리기는 어렵다고 그러시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별로일까봐 직접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우시다는 거야? 맞아. 근데 괜찮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아직 실망하기에는 일러. 이번에 첫 단추만 잘 끼워놓잖아. 그럼 앞으로는 탄탄대로다. 무조건 우리 엄마가 너 예뻐하면서 며느리를 업고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될 게 틀림없어. 우리 엄마가 알고 보면 정이 넘치고 마음이 여린 분이시거든. 아, 그래.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불만을 갖는 것도 좀 그렇네. 일단 알았어. 어머님을 뵙고 내가 말씀을 잘 드려볼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야. 그리고 나면 진짜 아무 문제도 없어. 만사 오케이. 알겠지? 남편이 저에게 최선을 다해보라면서 파이팅을 외쳐주었고 그걸 무시하기도 못해서 저도 모르게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휩쓸려 간 것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날짜가 다가와서 시댁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먼저 남편하고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정각에 딱 도착을 하셨습니다. 긴장을 덜어내기 위해서 남편과 시답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제가 시어머니의 등장에 얼른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드렸죠. 어이 아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향해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남편이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었다고 어물쩡 대답을 하니까 자리에 앉으신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냥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고요. 정면으로 시선을 받으려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시선을 피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비스듬히 시어머니의 미간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에 말도 많은 주제에 이런 순간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색한 순간을 가르며 음식 서빙을 위해 직원이 다가왔고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신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우리 아들보다 인물부터 너무 떨어지잖아. 네? 죄송한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시 놓는 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안 믿기는 심정으로 그리 되물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직원분도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비웃으시는 얼굴이 되어 다시 똑바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우리 아들보다 인물이 못하다고 그것도 너무 차이가 나게. 아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황당한 발언 앞에서 당사자인 그 아들은 어떤 심정일까 싶어서 제가 옆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듯한 모습으로 부끄럽다는 듯 얼른 직원분을 향해 손을 먼저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라는 의미였죠. 휘휘 내젓는 손동작에 직원분이 자리를 뜨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뭔 소리셔? 엄마 체했어? 성준아, 너는 왜 너보다 인물이 한참 떨어지는 여자를 만났어? 사진으로 내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 그때마다 별소리 안 하셨으면서. 그때마다 자세히 안 봤어. 이상하다. 우리가 놀이공원 다녀온 사진을 보셨을 때는 분명 여자친구의 인상이 곱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아,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진빨이었구만. 사진하고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았네. 시어머니께서 피식 코웃음을 치셨고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넋이 나간 채로 남편을 눈짓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냐는 신호였죠. 모친이 저런 성격의 소유자시라는 정보를 제가 받은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당황스럽다는 신호이기도 했고요. 이혼 가정 이야기나 열심히 방어하면 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어루숙하게 손으로 자기 뒷머리를 글쩍글쩍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진빨 아닌데 오늘은 왜 이런 모습이냐 하면 그게 이유가 화장 연하게 해서 그래요. 어른들 뵙는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온 거지. 화장 빡세게 하면 예뻐. 결혼식 때도 예쁘겠죠. 예쁘기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딱 봐도 천생 호박이구만. 내 눈은 못 속여. 그래서요. 나 그러면 결혼하지 마. 엄마가 원하시는 게 그건가? 네가 아까워서 그렇지 이 녀석아. 성준이 네가 너무 아까우니까.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슴을 퍽퍽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 산이라도 찾으려는 듯 시선을 멀찍이 돌리더군요. 식당의 메뉴판이나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상황이 암만 해도 현실 같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저한테 지금 못생겼다고 하시는 건가요? 뻔히 다 들었으면서 묻기는 왜 묻니? 못생겼으면 머리가 총명하기라도 해야지. 왜 아둔하기까지 해?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긴 할까요? 제 속이 막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딱히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자신감은 그래도 넘치는 모양이구나. 용케 자신감은 있네. 우리 아들보다 인물도 못난 게. 와, 태어나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온 바였죠. 남편은 여전히 메뉴판을 분석이라도 하려는 듯 멀찍이 시선을 돌린 채로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또 시어머니께 정면으로 맞섰죠.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못생기진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걸요? 없기는 지금 나한테서 들었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전에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소리를 안 했다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네가 사람들을 잘 둔 모양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예의가 참 발랐네. 그렇다고 친다면 어머님은 예의가 없으신 건가요? 뭐라고? 나한테 지금 예의가 없다고 그랬니? 뻔히 다 들으셨으면서 뭘 되묻고 그러세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행하셨던 그대로 말씀을 돌려드렸더니 약 올라서 미치려고 하셨습니다. 소용없이 딴청을 피우던 걸 그만둔 남편이 경악을 해서는 두 여자 사이에서 튀는 불꽃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답지 않게 왜 이러냐면서 속닥거렸습니다. 이러는 건 저답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스타일이기는 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상식이라는 걸 벗어난 경우였으니까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 그동안 내가 전해 듣고 이러는 공손하고 다소곳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가짜였구나. 역시 사람을 볼 때는 그 집안을 봐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부모가 이혼한 집구석에서 그 자식이 옳게 살았겠어? 그리고 너 고졸이라면서. 요즘 세상에 고졸이 웬 말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제가 만약에 진짜로 못생겼다고 한들 사람 면전 앞에서 그러시면 되나요? 가짜로 못생긴 사람보다 진짜로 못생긴 사람 앞에서 그러시면 두 배로 무례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 연세 잡수시도록 그런 것도 못 깨우치셨나 봐요. 여태까지 그럼 뭐 하시면서 사셨어요? 헛살아오신 것만은 제가 알겠고요. 이게 진짜 너 미쳤니? 너네가 절대로 우리 아들하고 허락 못해. 이 결혼 반대야. 찬성이라고 하셔도 이제는 제가 반대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가방을 챙겼고 남편이 낯빛이 창백해져서는 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잡으시는 신용을 하시더군요. 성준아, 아유 우리 아들 엄마 죽겠다. 자기야, 반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이미 다 이야기 끝냈고 다 정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연기에도 남편은 창백해진 낯빛으로 저를 붙잡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괘씸해서 돌아버리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셨고요. 어떡하기는 뭘 어떡해. 결혼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나누었던 이야기들 죄다 없던 걸로 해야지. 나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 절대 못해. 아니, 절대 안 해. 자기야, 우리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응? 엄마가 집에 가서 타이레놀 몇 알 잡수고 주무시면 다음날에 기분 좋아져서 자기한테 사과도 하고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 인사도 해주실 거야. 남편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늘어놓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자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되셔서는 자신의 아들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아들은 저만 보고 있었지만요. 어머님, 저에 비하자면 훨씬 아까운 어머님의 아들이 그렇다는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이 되면 저한테 미안하신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내가 그럴 것 같니? 절대 아니야. 우리 집에는 타이레놀이 있지도 않아. 아, 그러세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역시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못생겼다고 한다면 어머님 아들은 난쟁이 같네요. 저랑 지금 옆에 서 있는데 키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여자하고 키가 이렇게 비슷해서 어떡하나요? 누구더러 난쟁이를 건방지게 감히 누구더러. 우리 아들이 난쟁이가 아니라 네가 거인이어서 그런 거겠지. 시어머니께서 상을 엎으실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싱긋 웃어드렸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화를 내실 것 같으면 저한테 못생겼다는 소리를 왜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역지사지가 안 되시는 분인가 봐요. 아, 그리고 자식 키가 작은 건 대체로 엄마의 키 유전을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일어서신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소리 같네요. 난쟁이 유전자가 정말 안쓰럽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외치자 기껏 일어나셨던 보람도 없게 시어머니께서는 현기증을 일으키며 주저앉으셨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굴었으나 저는 심장이 미친 것처럼 뛰고 있었고 몸이 막 떨리면서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거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졌고 그걸 꾹 참으면서 식당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를 따라온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요. 야, 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뭐야? 너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이 몹시 화가 나서는 제 팔을 세게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온지라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을 상대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라는 걸 발견한 남편이 갑자기 화를 누그러뜨리더라고요. 아이, 뭐야, 울었어? 앞에서만 그랬고 뒤에서는 이렇게 울면서 후회하는 중이었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길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라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너무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에게 커다란 실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른을 상대로 저의 태도가 너무 건방졌다고 남편이 그런 걸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이야기라 하더군요. 난쟁이라니. 나보고 난쟁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태까지 그러면 나를 난쟁이라고 생각해 온 거였어? 오빠는 거기에서 화가 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난쟁이라는 대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로 실망이다. 이런 여자였구나. 아니, 여태까지 난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어머님 앞에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그냥 홧김에 아무 소리나 뱉어버린 거야. 그리고 오빠는 키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얼굴이 괜찮잖아. 그렇지. 내가 작은 건 아니지. 난쟁이는 절대 아니고. 얼굴은 꽤 잘생겼으니까 합쳐서 점수를 내자면 내가 평균보다 위지. 상위권이야. 그건 확실해. 남편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가 나 정도면 잘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한 것이었는데 잘 먹혔습니다. 남편은 언제 불같이 화를 냈었냐는 듯 천하태평해진 모습으로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할 수 있어. 내가 구슬리면 그만이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글쎄, 모르겠어.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과연 마음을 돌리실까 의심스럽고 나도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리야?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좀 사라진 것만 같다는 의미야. 야,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나랑 결혼하는 게 너의 꿈이잖아, 꿈. 정신 차리고 나랑 결혼해서 꿈을 이룰 준비나 해. 남편이 또다시 울컥한 모습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서 심신을 다스렸죠. 남편과 결혼하는 게 저의 꿈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멋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날 찝찝한 기분을 안고 간신히 잠들었죠. 제 공간은 아담한 원룸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먼 시골의 외갓집에서 지내셨어요. 그 집에는 외할머니, 큰이모와 큰이모부, 그리고 이제는 엄마까지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큰이모와 큰이모부는 미천이 어렵사리 마련해서 개업을 하셨던 식당이 쫄딱 망한 이후로 외갓집에서 살게 되셨고 작게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외갓집안의 형편이 원래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더 못 살았는데 사는 수준 자체가 높아진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냥 딱 그만큼 외가의 형편도 나아졌던 것뿐이죠. 연세에 비해서 엄마의 건강이 터무니없이 안 좋아지게 된 것은 무조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나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고 결혼해달라고 간청을 하시는 바람에 두 분이 부부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결혼 3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원래 동생이 있었어요. 태어났다면 동생이었겠죠. 하지만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로 엄마의 뱃속에서 그 생명이 숨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안 여쭤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때 엄마가 임신 25주는 최소한 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28주였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임신하신 지 6개월이 훌쩍 넘으셨을 때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유산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아주 미친 행패를 부리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때 2층짜리 주택의 2층에서 새들어 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쪽으로 따로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하신 채로 무섭게 행패를 부리셨고 엄마에게 목을 졸라서 기절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징그럽게 웃으시며 손을 뻗은 채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겁에 잔뜩 질리신 엄마는 도망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바깥으로 나가셨고 그때 그만 계단을 구르고 마셨습니다. 유산의 전말은 이렇게 끔찍했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술에 취해서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버지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만능 방패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실필줄이 다 터지게 해놓으셨을 때도,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키셨을 때도 아버지는 그 다음에 꼭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시는 악마의 눈물을 엄마라고 해서 항상 속아 넘어가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서우니까 차마 거스를 용기도 도망칠 배짱도 없으셨죠. 자식을 이혼 가정 집안의 아이로 만들 수 없다는 단단한 생각도 한몫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변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가끔은 믿기도 하셨습니다. 달라지겠다고 아버지는 몇 번이고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이 정말로 지켜지는 날은 오지 않았고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간 지 오래였습니다. 속이 꽉 막히게 답답한 이 굴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게 깨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어요. 원래 문제가 많으셨던 분인데 그 이전까지 온갖 문제들 사이에 여자 문제가 안 끼어 있었을 리 없었죠. 여자 문제 역시도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들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그간 같이 살 만큼 살았잖아. 바람이 난 상대하고 아버지가 진짜로 살림을 차려서 살고 부부가 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진심인 바람이라니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도 그때 많이 웃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말씀하셨던 아버지 앞에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웃고 자빠졌어? 내 말 안 들려? 이혼하자니까 이혼. 나다운 게 대체 뭐길래 큰 소리로 마음껏 웃는 거 하나에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내가 헛짓거리만 하고 살아왔다는 게 이렇게 또 새삼 실감이 나서 정말 어이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아. 알아? 당신,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확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렇게나 이혼해달라고 빌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했으면서 포기하고 숨죽이고 사는 나한테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이혼을 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해줘? 절대 안 해줘. 엄마의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멍청하고 답답하게 살아왔으니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손가락질까지 당해봤으니 이렇게 된 이상 아주 끝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셨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극과 극으로 다른 분들이셨고 단연 각자 가해자와 피해자였으나 공통점이 있었다면 두 분 다 저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혼이든 뭐든 매사에 자식의 뜻을 물어보신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조용히 있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버티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바람난 상대, 즉 상간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자식이 있는 데다가 아버지 같은 인물하고 바람을 피우려면 하긴 보통 내게의 정신 상태로는 힘들었겠죠. 상간녀는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까지 대범하게 찾아갔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해주냐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며 엄마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혼을 해주면 재산을 주겠지만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살림 차려서 살 거고 그러면 이혼 한 장 못 건지는 거라는 소리로 엄마를 압박하셨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크게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혼을 종용하시던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는 온갖 깽판을 치셨고 지난 세월 심하게 당해오셨던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동된 엄마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징그러워서라도 이 악연 끝내겠다고 그러시고 말았죠. 그렇게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왜 잘못한 쪽은 따로 있는데
고통을 받아온 쪽이 왜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자식인 저를 두고 가셨습니다. 전적으로 엄마가 저를 맡으셨고요. 아버지가 그 상간녀와 살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상간녀가 아버지의 추악한 진면목을 마주하고 후회로 몸부림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몰락은 엄마가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말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런 건 세상에 없는 모양이었어요. 몇 년 뒤 그 두 사람은 부부로 멀쩡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 상간녀의 집안의 돈으로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속사정은 알 길이 없었으나 겉으로 보고 듣는 사정은 그러했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몸이 더더욱 안 좋아지셨습니다.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제가 혼자 먹고 살며 지낼 수 있게 되자 당신의 친정인 제 외갓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셨던 거예요. 가만히 되짚어보니 이혼 가정이라고 해도 나름의 사정들을 다 다를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못하고 아주 특수하게 나쁜 경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흠을 잡으시는 게 어찌 보면 예리하셨던 것 같아서 쓴웃음이 지어졌네요.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시어머니를 정말로 설득을 시켰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건만 그 예상을 깨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그날은 미안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주기에 아까워서 내가 심술 좀 부려봤어. 심술 좀 부려본 수준이 그 정도라니. 그렇다면 작정하고 못되게 구시면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얼른 말씀을 이어하시더라고요. 네가 별로인 것만 같았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인물이 떨어지는 대신에 자신감도 넘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외모 이야기를 안 하는 진국으로 잘 둔 것 같고 내가 그날 너한테 심한 말들을 했지만 그 안에 너를 향한 칭찬도 사실은 담겨 있었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여기서 내가 더 무슨 소리를 해야겠니? 나는 너를 받아주기로 마음먹었고 그날은 내가 심술 좀 부려봤던 거였고 이러면 상황 정리는 끝났잖아. 아, 네. 그렇군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히듯 반전이 된 상황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 상황이 얼른 납득이 안 돼서 마냥 얼떨떨해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화가 많이 났어. 네? 오빠가요? 왜요? 내가 너 보고 못생겼다고 있었잖니.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났더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우리 성준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봐서 그냥 내가 지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대감으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께 그렇게나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솔직히 안 반가울 리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덧붙이시는 대목은 저를 아리송하게 만들었죠. 내 말대로라면 자기는 눈이 삔 남자가 되는 건데 자식을 눈이 삔 바보 전치로 만들고 싶은 거냐면서 어찌나 화를 내던지. 아이고, 나는 아직도 머리가 아파. 왠지 미묘하지 않나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위해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논리대로라면 자기가 눈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를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쯤에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생각 중 하나가 과연 이 남자가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귈 때는 그런 면모들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남편이 끝내주게 잘 감추었던가 아니면 제가 둔감했던가 둘 중 하나인 듯 싶었네요. 혹은 둘 다였을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자식을 못 이기는 부모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며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셨고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결혼식에 부를 만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몇 되지 않았죠. 친인척들이 머릿수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어려운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은 아주 약소한 형태로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신축 빌라였고요.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신혼집은 보증금이 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해서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남자야.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진짜 좋겠다.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그런 소리를 잘도 떠들었습니다. 어깨를 으스거리면서 하는 그 소리가 당시에 저는 유쾌한 농담 정도로만 들려서 그러려니 했고요. 어디 진짜 좋은지 어떤지 살아보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괜히 신혼을 깨먹는 시기라고 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성격도 활달하고 남자다운 구석이 강했기 때문에 지루하게 지낼 틈이 없었고 같이 어디를 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딱 3개월 갔습니다. 아무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른 게 사람이고 다 잡은 물고기에는 밥 안 주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래도 되나 싶었네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매사에 시큰둥해졌고 쉽게 짜증을 냈고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으면서 혼자 툴툴거렸습니다. 한마디로 집안 분위기를 항상 망쳐놓았어요. 저랑 잘 지내고 싶지 않아서 환장한 남자 같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봐도 남편의 대답은 내가 뭘? 이라는 반응이 전부였으니 저만 맥이 빠졌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힘들게 어머니까지 설득해놓고 이게 다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게 결혼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한숨까지 푹 내쉬었죠. 저에게 미련 따위 없다는 듯 지겹다는 듯 그런 반응을 대놓고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의심을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 새끼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갑작스런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을 꺼냈고 삽시간에 어두워지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멋대로 의심하고 난리야. 네가 이러니까 더더욱 정이 떨어진다. 사람 관계에서 정이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데 남편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결혼을 괜히 했다고 저도 후회가 들던 바로 그때였어요. 몸 상태가 계속 안 좋길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임신한 지 꽤 된 상태였는데 배가 거의 안 나와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임신이 됐던 때는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조금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진작에 빨리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부부 관계가 이렇게 경직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알아준 게 뱃속의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설레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임신? 게다가 벌써 그렇게 됐다고?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뱃속에 애가 든 것도 몰랐다는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늦게 알기는 했지만 아기는 무사하고 어쨌든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 그런데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지 모르겠어. 제가 밀려오는 설움을 꾹 참고 차분히 말을 했는데 남편은 열이 올라서 점점 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겉옷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눈물이 나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살아왔지만 저는 평생을 외로웠고 저만의 가정을 꾸려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두고 제 꿈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밤늦게 술에 취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 때문에 저는 코부터 틀어막아야 했고요. 그런 저를 남편이 비웃으며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왜 임신하고 지랄이야. 너는 눈치도 없냐?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임신을 해서 곤란하기라도 한가 봐? 그래, 알기는 안 해. 내가 지금 너 갖다 버리고 새 여자한테 갈아타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임신?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철을 쳐놨어. 이거 어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소홀해진 남편을 보며 의심하기는 했었지만 설마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저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갈 작정이었다니. 남편이 제 얼굴을 향해 날리던 삿대질을 이제는 제 배를 향해서 하기 시작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게 안 입고었는지 남편은 발을 들어서 냅다 제 배를 걷어찼어요. 손으로 배를 감쌌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는 거센 발길질에 얻어맞은 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힘겹게 신음하면서 배를 감싸질 뿐이었습니다. 불쌍하게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를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고 배를 걷어찬 것도 전혀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릴 뿐이었어요. 저는 신음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고 눈을 뜨자 이미 오전이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남편은 없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제가 당장 향한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리고 난처하게 굳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슬픈 직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아기가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영원한 잠에 빠진 것이었어요. 저는 만나보지도 못한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를 안 받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아기가 똑똑했네. 태어나봤자 사랑을 못 받을 걸 알고서 미리미리 떠났구나. 네? 지금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아시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말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할까? 너 언제 이혼할 거니? 바로 가능하지? 우리 아들이 얼른 새 장가를 들어야 해서 좀 급한데. 왜요? 그 여자가 조건이 아주 괜찮나 보죠? 그래, 너하고는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는 실례일 정도야. 내가 보니까 딱 마음에 들어서 얼른 며느리 삼고 싶더라. 너는 애초에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 아들이 못난 여자랑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헐떨결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머님, 생각 잘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쩌려고 이러시나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저를 유산시킨 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혼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뭐 네가 어쩌려고.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니? 네가 법을 알기를 해 뭐를 해? 변호사 갖다 쓸 능력이 돼?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면서 돈 몇 푼이라도 챙기는 게 장땡이야 이거사. 지금 바로 이혼하면 넉넉하게 챙겨줄 용의가 있어. 새 장가를 잘 들 예정인데 당연히 마음도 곱게 써줄 수 있단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비참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의 팔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의 경우도 밀어본 건데 제 남편이라는 놈도 그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멍청한 엄마와 나쁜 아빠 사이에서 생겨난 죄 하나로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떠난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멍청하게 당할 수 없었고 남편이 잘 되는 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딘가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당혹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인 저에 대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잘만 살아오신 아버지였습니다. 번듯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신 채 현재는 지내고 계셨죠. 아버지가 과거에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친자식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의 약점을 제대로 쥐고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자식 일에 발벗고 나서는 부모 노릇 좀 해주세요. 이후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고 아버지의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은 듯이 조용히 살 테니까. 조용히 사는 거 제 특기예요. 아버지도 아시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끝도 없이 궁지에 몰려갔어요. 이혼을 입에 담은 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저였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저를 내치려고 아예 작정을 했었고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배를 걷어찬 것, 쓰러진 저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낮잡아 보신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유리했다는 뜻이고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부추기기까지 했던 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던 것이죠. 가진 거 없고 못 배워 먹어서 무식하고 그래서 적당히 데리고 살기 좋은 여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안 보고 살았던 아버지가 능력을 발휘하셨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을 알고서 남편 놈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여서 아주 혼비백산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부리는 솜씨 앞에서 그 모자는 완패를 당하다 못해 아주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골수까지 다 빨아먹을 기세로 공격을 하니까 도리 없이 싹 다 털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상간녀는 치를 떨면서 남편과 헤어졌고요. 싹싹 다 털리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 놈은 용서를 해달라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야.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 놈은 그 사이에 10년을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쾌행한 모습으로 안쓰러운 눈물까지 흘리는 남편 놈을 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안 믿어. 절대 안 믿으니까 용서도 타협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미안하다잖아. 반성한다잖아. 나 이제 진짜로 다시 태어날 거야. 내가 왜 절대 안 믿는다고 하는지 알아? 이미 선례를 봤기 때문이야.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알아. 당신이 지금 조금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덤덤하게 뱉은 말 앞에서 이제는 도망칠 구멍조차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초라한 몰골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차갑게 돌아섰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화병이 나서 쓰러진 지 오래였고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게 낙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진짜 살맛 안 나셨겠죠. 소송이 걸린 것 때문에 주변에 소문까지 다 나서 사회적 평판까지 완전히 망쳐버린 전 남편은 아예 멀리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우연히 제가 듣기로는 어디 무슨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한 뒤에 변화가 생겼다면 외가에서 지내시던 엄마가 올라오셨고 저와 같이 살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제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가 모든 도움을 다 주셨다는 걸 아신 뒤로 엄마는 어딘가 후련한 얼굴이 되셨고 기운을 좀 차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따로 하셔서는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내셨습니다. 돈 안 주면 찾아가서 내가 품은 한이 얼마나 깊은지 몸소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돈을 보내주더라. 진작 이럴걸. 다 쓰고 나면 또 달라 그래야겠어. 저는 엄마가 원래 이렇게 의기양양한 얼굴도 하실 줄 아는 분인가 싶어서 신기했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전에 없이 친밀한 모녀 사이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환갑이 넘은 아저씨입니다. 혹여나 듣는 분들께선 제 이야기를 보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냐고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면 나중에 커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금술이 너무 좋으셔서 적어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 또한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부부 사이로 지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학급 급훈을 보면 지금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곤 했거든요.
저는 얼굴까지는 안 바뀌어도 되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발에 맞춰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참한 마누라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부터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한 번도 공부를 손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괜찮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한 뒤에는 제법 이름 있고 유명한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철수 씨, 이것 좀 복사해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를 잘 몰랐던 저는 그냥 막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만한 여자가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일하느라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정말 좋은 여자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맨날 공부만 하느라 당연히 연애는 뒷전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변변한 친구도 몇 명 없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거리에 치여 회사 이곳저곳을 빨빨 돌아다니고 칼퇴근은커녕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퍼뜩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더 여유 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저만의 사업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철수야, 야망이 있는 건 좋지만 사업은 까딱 잘못하면 실패하기도 쉬운데 그냥 직장에 다니는 게 안정적이고 낫지 않겠어? 처음에 부모님은 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제가 강경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결국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작은 의류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 초반에는 여기저기 발품 팔러 다니고 정보도 알아볼 겸 시간을 쓸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바빴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니 효율도 올라가고 예전보다는 시간을 쓰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 시간이 생기다 보니 몇몇 아는 사람들에게 여자도 소개받았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동안 소개받은 여자들은 허영심이 강하거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등 뭔가 연인이나 부부로서의 인연을 이어가기에는 애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던 목소리도 너무 고왔고 몇 번 만나보니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는 절약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도 주요 직책에 올라서 일을 할 만큼 똑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차분하고 현숙하니 제 삶에서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첫눈에 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바로 아내에게 고백을 했고 고맙게도 아내가 수락해줘서 저희는 금방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도 빨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정에 있던 결혼은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기다리기 지루했는지 일찍이 저희 부부를 찾아줘서 조금 급하게 상견례를 갖고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거행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내 또한 그랬을 거예요. 저희는 제법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줄 줄 아는 부부였고 아이가 생긴 뒤에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정숙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부모 노릇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만큼은 열심히 기르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도록. 사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경기가 많이 나빠졌기에 제 사업도 그렇고 아내 직장 일도 그렇고 예전만큼의 벌이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밥 먹고 옷 입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몰락은 금방이었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감행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린 거였어요. 제게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고 설상가상 아내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려 저희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우리 민서 어떡해? 좋은 부모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울지 마. 펑펑 울며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엔 그 말만이 최선이었으니까요. 품 안에 안긴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저는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기 위해 일용직에 전단지 알바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는 일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지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밤에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돌보면서 몸이 아픈 아내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병든 아내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 이것저것 선물도 하고 짬을 내서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채 5년을 버티던 아내는 혼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 딸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계속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천진함에 저는 차마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딸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흐느꼈는데 그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가정을 꾸려준 아내를 잃은 고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아내가 살아생전 어떤 심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 남편으로서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아내가 떠난 뒤 저 역시 아내 뒤를 따라서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건 저희 딸 민서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 조그마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어루만져주던 딸아이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제 딸을 쳐다보았죠. 아직 다 크지도 못한 저와 아내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저는 삶이 자연스레 끝나는 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딸이 점점 커가면서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지만 아내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대로 된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막노동판을 뛰며 저와 딸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벌며 살았고 그 와중에 조금씩 빚도 갚았죠. 그러나 아직 한창 자라나고 있는 딸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줄 순 없어 마음이 아팠고 저는 그게 매번 미안했어요. 다른 집은 현명한 부모님 아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주 놀러도 다닐 텐데 저는 딸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참으로 대견하고 착했습니다. 아마 저보단 죽은 아내를 닮았을 게 분명하죠. 아빠 힘내. 내가 있잖아. 종종 제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들어와서 아이의 옆에 앉아 주어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면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애가 저를 달랜답시고 저리 고운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딸아이 몰래 화장실에 들어앉아 눈물을 뚝뚝 떨구곤 했어요. 게다가 딸아이는 학교에서 사탕이라도 받으면 안 먹고 꾹 참고 있다가 절 주겠다고 손에 꼭 쥐고 돌아와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죠. 그런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딸,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학원 보내줄 테니까. 그럴게. 근데 지금도 충분해.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 욕심이 많아 성적도 좋았던 딸이기에 청소년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딸아이가 다니고 싶은 학원 한두 개는 다니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저렇게 권유를 해도 딸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며 문제집 한두 권을 해질 때까지 쓰곤 했습니다. 처음엔 바보처럼 딸이 성적을 잘 받아오길래 정말 딸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서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제야 딸이 집안 환경을 알고 이 못난 아빠를 배려했다는 걸 깨닫고 너무 가슴이 아파 그 길로 바로 학원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아빠, 여기 학원비 비싼데 나 혼자 그냥 공부해도 돼. 진짜야. 아니야. 아빠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딸아이는 친구들이 영어, 수학, 논술, 과학학원 등 학원을 4~5개씩 다닐 때 고작 영어 학원 등록하는 거 가지고 저리 전전긍긍하며 집안 형편을 걱정하더군요. 전 그런 딸을 보며 딸이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남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교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딸이 입학처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은 날이 여직 생생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물가물했던 아내 얼굴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순간에 아내가 없다는 것도 슬펐고요. 눈물만 글썽거리던 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리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만약 아내가 죽었을 당시 제가 딸아이를 외면하고 삶을 포기했다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신용도 많이 회복을 해서 막노동 일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나이인지라 새로운 일자리를 얻긴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고 딸에게 컴퓨터를 쓰는 법도 새로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익히고 배운 덕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회사의 경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괜찮았죠.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회사 규모가 큰지라 같은 시간대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경비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홀로 회사를 지키며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는 동료들이 있는 게 일단 저는 마음에 들었죠. 마침 같이 일하는 경비들이 다 또래였기에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로 자식들 이야기가 주를 이뤘죠. 이번에 내 딸이 교대에 합격했어. 이제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겠지. 아이고, 딸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아빠가 돼서 해준 것도 하나 없이 미안해 죽겠는데 알아서 잘하더라고. 기특하고 대견해.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제 딸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또 경비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쓸데없이 경비들에게 나쁘게 굴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눈이 마주치면 목례 정도는 해줄 정도로 친절했죠. 특별히 큰 사건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딸과 함께 조촐하게 저녁을 차려 먹는 일상. 앞으로도 그 소소한 일상이 지금처럼만 계속되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바람은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 짜증나네. 저기요, 아저씨. 눈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주차장 근처가 지저분해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는데 제 뒤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약간 부딪혔죠. 곧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지만 제 딸아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름표에 눈을 두곤 대뜸 각오하라고 하고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내심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고는 생각을 했으나 경비 일을 하는 저는 회사에서 고용된 입장이었고 고작 을의 처지였기 때문에 속으로 혼자 화를 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 자주 인사를 나누던 직원들이 저만 보면 불이 나게 눈을 피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주변 눈치를 보며 몰래 저를 찾아온 직원 한 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혹시 사장님 아들이랑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분이 갑자기 경비 아저씨랑 인사하면 앞으로 인사이동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거의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아저씨 이름을 딱 집으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정말요?
알고 보니 그때 저랑 부딪혔던 새파랗게 어린 남자애가 이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망나니같이 구는지 신기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러 와준 직원에게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뭐 그까진 인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에게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저와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다른 경비들에게도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직원들은 몰라도 매일같이 담소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철수 씨.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동료 경비 한 명이 사과를 하며 저와 이야기를 하거나 어울릴 시 바로 잘릴 생각하라고 사장 아들이 그랬다는군요. 화가 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경비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 손전등을 들고 건물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사장 아들과 마주친 겁니다. 최대한 눈을 피하고 고개를 떨구며 지나가려 하는데 사장 아들이 어깨로 저를 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였죠. 그 바람에 저는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려 버렸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장 아들의 얼굴이 맹수처럼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너 잘 걸렸다는 표정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죠. 이봐요, 아저씨.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손전등을 그리 힘없이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망가지기라도 하면 아저씨가 사낼 겁니까? 회사 물품 귀하게 여기세요. 황당했지만 저는 그저 예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말대꾸를 해봤자 손해를 보는 건 저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종종 계속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건물 점검을 할 때쯤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사장 아들을 만났고 사장 아들은 그때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2층이냐. 발소리가 커서 일하는데 방해된다. 조용히 다녀라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늘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조용 으름장을 놓듯 저에게 마치 겁을 주듯 말했습니다. 정말 치졸하고 재수없는 자식이었습니다. 허나 전 이깟 회사하고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엔 동료의 말처럼 제 나이가 많았고 이 정도 월급을 주는 회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 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막상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 엎어버리고 나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그냥 미련하게 저는 버티고 혼자 사겼습니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자존심 하나 챙겨서 뭐하나. 우리 딸아이만 행복하면 되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이미 자존감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견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해주시는 아줌마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유일하게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이사라도 제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겐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갑자기 배가 아픈지 걸레만 좀 빨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딱 보니 정말 배탈이라도 난 건지 손으로 배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드셨어요? 예. 약은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그냥 걸레만 좀 빨아줘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힘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딱한 마음에 걸레를 대신 빨아주고 아주머니가 닦아야 할 곳을 빠르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 모습을 사장 아들이 본 거죠. 사장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역시나 인상을 확 찌푸렸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얼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아저씨가 여기서 걸레를 잡고 계십니까? 그게 청소 아주머니가
지금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대신 일을 좀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하실 일은요? 그건 다 마무리하셨고요. 그게 다른 동료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요. 제가 할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자리를 벗어나셨잖아요. 아, 그게 잠시 화장실에 간 김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 사장 아들은 역시나 건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지 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근무태만이 얼마나 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요. 저를 비웃는 미소를 짓는 사장 아들에게 너무나 큰 환멸을 느꼈지만 저는 앵무새처럼 그저 죄송하단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장 아들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하면 일이 다 해결됩니까? 그리 죄송하면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네? 무릎 꿇으세요. 정말 죄송하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시라고요. 저 2번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말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가세요. 그 순간 저는 회사를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꾹꾹 눌러 참았던 마음이 이젠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녀석의 얼굴에 대걸레를 물어 엎어버리고 걸레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딸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 아빠 힘내 하고 말하던 어린 딸의 모습을요. 우리 민서, 저는 민서를 생각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동료들이 눈에 띄게 당황해했고 지나가던 회사 사람들도 절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는 철저히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장 아들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더니 이리 말하더군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번은 특별히 넘어가드리니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사장 아들이 떠난 자리엔 제 비참함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걸레를 보는데 그게 마치 저와 같아 보였습니다. 걸레같이 되어버린 쓸모없고 하잘 것 없는 존재. 그게 딱 저였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울었던 경험은요. 회사 화장실 칸에서 입을 틀어막고 서럽게 우는데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장 아들이 그렇게 나서서 왕따를 시키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일개 경비편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법 일하면서 넓은 인간관계를 쌓아왔지만 사장 아들로 인해 한순간에 혼자가 되었어요. 모두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었죠. 어울리는 건 고사하고 아무도 말 한마디 안 걸어주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건 몇 배로 더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딸이 졸업할 때까지 약 4년을 참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것이든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따돌림은 도저히 익숙해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사장 아들이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그 화풀이를 온통 저한테 했는데 그 모욕과 폭언은 차마 여기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겠지만 사장 아들의 갑질은 비단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잠시 딸아이 사줄 음식을 좀 사러 근처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에 사장 아들이 자기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덩치도 크고 우락바락한 게 거의 조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 아들인 걸 알아보자마자 최대한 모르는 척하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사장 아들은 이미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인 걸 알았는지 빙그레 웃더군요. 이리 좀 와보세요, 아저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더니 사장 아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해서요. 잠깐이면 돼요. 와보라니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나 표정은 영락없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놈은 이미 취해 있었는지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혀는 뱀처럼 잔뜩 꼬여 있었어요. 아저씨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 돈 가지고 생활이 되십니까? 딸이 뭐라 안 해요? 그래도 꼴에 아빠라서 자존심은 세워주나? 많이 취하셨습니다. 내가요? 나 안 취했는데. 아저씨도 여기 앉아서 한잔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른 집에 가야 해서. 앉으세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제가 주는 술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다 드세요. 원샷! 자네 술 남기기 없게 해요. 그러지 말고 내기하는 거 어때요? 아저씨 자네 술 남으면 아저씨가 잘리는 걸로. 남기지 않으면 영원히 이 회사에 남으시는 걸로요. 괜찮죠? 그놈이 제안한 내기는 전적으로 제게 불리한, 그야말로 조롱거리 만들기에 불과한 내기였습니다. 밖에서까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주먹이 절로 쥐어지더군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뭔지 참, 전 결국 그놈 친구들 손에 붙들려 앉아야 했고 그 이상한 술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드세요. 다 드세요. 쭉쭉. 평소 술도 못 먹는 체질이었던 저는 한 잔을 마시자마자 바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사장 아들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실실 웃으며 제 잔에 계속 술을 따랐고 전 계속 비워냈습니다. 그러고 있기를 1시간이 지나자 결국 눈앞이 흐리멍텅해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저 사장 아들의 웃는 미소만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제가 사장 아들이 나가고 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가게 주인의 신고로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뒤이어 딸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죠. 아빠, 도대체 무슨 술을 이렇게 마신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가게가 아니고 길바닥에 쓰러졌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내가 못 살아. 민서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지만 저는 민서에겐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 그저 과음을 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까지도 제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방된 건 그로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딸아이가 졸업한 후였습니다. 물론 일이 괜찮다면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쭉 근무를 했겠지만 사장 아들 때문에 더 버틸 수 없었죠. 사랑하는 내 딸, 졸업 축하한다. 졸업식 날 딸아이에게 꽃다발을 전달해주면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는데 딸아이가 고맙다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때 그래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틴 보람을 좀 느꼈죠. 당시 딸아이는 제가 단순히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비를 그만뒀다고 알고 있었어요. 괴롭힘 당한 것은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있기도 했고 착한 딸아이가 제가 고생한 것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전 애때매따 치면서 마음속에 묻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또 구해야 했습니다. 비록 딸아이가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 돈을 벌고 있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딸아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리운전을 시작했죠. 운전은 아주 젊을 때부터 한지라 손에 익어서 편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있긴 했지만 경비 시절 사장 아들한테 당했던 왕따와 폭언을 생각하면 대리운전하면 만나는 사람들은 양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딸이 저녁을 먹다가 절 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가 아빠 꼭 보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보면 안 돼요? 딸이 직접적으로 사귀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니. 사실 간간히 딸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올 때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있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저는 놀란 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진작 얘기하고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신중하게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말하는 건 좀 미뤄두고 있었어. 내가 한창 회사 일로 힘들 때 정말 잘해준 사람이야. 성격도 착하고 정말 성실해. 아빠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알겠어. 우리 딸 만나는 남자면 아빠가 당연히 만나봐야지. 고마워, 아빠. 저는 딸의 말대로 바로 그 주 주말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했고 딸아이가 선택한 사람을 얼른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약속은 주말이었지만 일을 하는 내내 딸아이와 결혼할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청년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딸아이에게 잘해주는 남자겠지? 집안은 어떨까? 걱정도 들고 조바심도 생겼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딸과 함께 먼저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가서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자 남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멀리서부터 딸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 녀석이 딸 남자친구구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다가올수록 어쩐지 얼굴이 익숙한 것입니다. 속으로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딸아이 남자친구도 순간 저를 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자세히 뜯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할 때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던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요. 사장 아들이 딸아이 옆에 앉는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놈이 했던 따돌림과 폭언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말들이 번갈아가며 스치면서 테이블 아래로 손이 덜덜덜 떨리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 손을 잡고 나왔어야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져 그럴 수 없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해요? 맛이 별로예요? 딸이 저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그냥 괜찮다고 얼버무리며 애써 숟가락을 몇 번 뜨는 척했죠. 그런데 사장 아들은 가증스럽게도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라며 온갖 착한 척을 다 했어요. 아무래도 딸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그런 식으로 저에게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역겨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무작정 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입을 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딸의 반응이 걱정스러웠어요. 아빠, 아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자리에 계셔야지.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때 일은 죽어도 딸한테는 말하지 않고 싶었기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된 이상 더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택시 안에서 경비를 할 때 그 사장 아들이 어떤 짓을 했으며 일을 하던 4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렸고 딸도 제 말이 이어질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이 그렁해서 절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네가 걱정할 거 뻔히 아는데. 아빠, 만약에 오늘 네 남자친구가 그 사장 아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아마 평생 이 이야기는 너한테 안 했을 거다. 그러자 딸아이는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저도 눈물이 나서 애써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았죠. 그리고 딸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사장 아들과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헤어졌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면 분명 많이 좋아했을 텐데 저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놈은 분명 딸아이와 결혼해도 문제가 될 놈이었기에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의 행패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아버님, 한 번만 절 만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 당연히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딸아이 회사까지 찾아와 만나달라 하며 괴롭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서 제가 나서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열이 받아 그놈에게 당장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었고 다소 열이 받은 상태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나가보니 그놈은 첫 만남 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자세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오셨냐면서 공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되더군요. 아버님, 지난 일로 상심이 크셨던 거 압니다. 제가 당시 회사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아랫사람들에게 그 화를 다 푼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아버님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많이 달라졌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회사 그만두고 나서 민서랑 고아원 봉사도 다니고 더 이상 아랫사람을 하대한다거나 막대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솔직히 저 아버님의 일은 어쨌거나 둘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 따님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민서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철이 없어도 한참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놈은 나중에 눈물까지 보이며 훌쩍거렸고 계속 죄송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이별을 선고한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았지요. 기가 찼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저 아랫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고 철이 없었다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올라오면서 그때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죠. 이봐, 자네 나이가 몇인데 철이 없다는 말을 들먹이나. 자넨 철이 들고도 남을 나이였어야 해. 그리고 자네가 아무리 사람이 달라졌다 한들 그 본성이 어디 가겠나? 내 귀한 딸, 자네 같은 사람한텐 절대 못 맡겨.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딸도 입장 전달한 것 같던데 왜 여기서 이러는 건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만 정리해.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도 내 딸 앞에도 다신 나타나지 말고. 만약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전화해서 행패 부리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님. 제 말에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제가 나갈 때까지 제 등 뒤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하고 와서 그런지 그날 저는 천근만근 같았던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가슴 속 오래도록 맺혀있던 한이 풀린 것 같았죠. 그 사장 아들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후에도 몇 번 집으로 술 먹고 찾아와서 온 동네에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회사도 안 가는지 시간대를 안 가리고 찾아와서는 저 혼자 있을 때 문을 두드린 적도 있고 딸아이만 있을 때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굳이 대꾸를 해줬다가는 진짜 볼장 다 볼 때까지 매달릴 것만 같아서 사장 아들놈이 올 때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대응했습니다. 그 꼴을 몇 번 보더니 그때서야 포기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요. 딸아이는 그놈과 헤어진 뒤로는 아직까지는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안 하니? 라고 넌지시 물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웃기만 하는데 가끔 그 미소를 보면 괜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그놈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이번에는 진짜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저의 딸아이의 앞길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길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